강남역에서 일하는 20년차 의사 아름닥터입니다. 오늘은 주변 사람들을 기대별로 분류하는 저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주변 사람들이 보면 뭐 분류한다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제 아이들이 커서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의학적인 관점에서 분류를 한다는 거는 그 분류에 따라서 내 행동 지침이 변해야 할 때만 뭔가를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암을 1, 2, 3, 4기로 나누는 이유는 치료 방법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실천가로서 뭔가 사람들을 분류한다는 거는 분류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을 다르게 대할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분류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MBTI 유형 같은 경우 사람들을 16가지로 확실하게 다르게 대할 것이 아니라면 실천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하는 거에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성격 유형 같은 게 궁금하다면 과학적 근거가 더욱 확실하고 분류가 더 심플한 심리학 분야의 성격의 빅5에 집중하거나 정신과학 분야의 성격 장애와 성격 기질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게 더 쉽고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심리학이나 정신과학에서 성격에 관한 연구가 지속될 텐데 그 과학적 후속 연구를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할 때 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대한 개방성이 있고 타인의 감정을 캐치하는 데 민감하면서 캐치한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런 순간에 저는 그 사람과 진정으로 함께 있다는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냐? 저에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더 좋은 것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피상적인 대화만으로 만족을 했지만 이 공감의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로는 피상적인 대화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몸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감이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 공감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많은 책을 쓴 저명한 UCLA의 정신과 교수 마크 골스톤은 인간에게 이 공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강한 공감의 욕구가 있고 뇌 속의 거울 신경세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뇌과학자들의 연구뿐 아니라도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아니면 자기개발 전문가 이런 분들도 이 공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공감의 결핍이 발생하게 되면 인간은 고통을 받게 되고 반대로 거울 뉴런을 통해서 인간들이 서로 공감할 때 큰 감동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서로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감을 해줄 때 서로를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자, 하지만 저는 지난 4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뒤돌아봤을 때 이런 감정의 개방과 공감을 많이 원하는 사람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피상적 대화만으로 만족을 하고 오직 피상적 대화만 하려고 하며 그 이상의 대화가 있다는 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성격의 분류법 중에서 정신과 쪽의 도구를 가져와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나르시시스틱 성격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대화 중에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느냐 낮아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촉이 탁 곤두서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지위가 낮아지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공포죠. 보통 책에서는 파국이 올 것 같은 두려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 뭐냐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전혀 아닌 거죠. 자, 또 의존적인 성격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버림받을까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곤두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상대의 감정에 진짜 관심이 있기는 어려워요. 그냥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척을 하는 거죠. 흔히 이런 의존적 기질을 가진 사람을 진짜 착한 사람과 혼동되어서 쓰이는데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도 절대 같지 않아요. 따라서 진짜 착한 사람과 의존적 기질이 있는 사람의 구분법은 진짜 공감을 할 수 있냐 없냐, 진짜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없냐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것의 구분법은 앞으로 이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려 갈 거고요. 제가 전에 착한 사람이 인기 없는 이유라는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연극성 성격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타인의 감정에 관심이 있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진짜 타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타인과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 남에게 진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어떻게 타인에게서 내 지위가 올라가는 것, 남에게 의존하는 것,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것을 얻어낼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남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진정으로 남에게 관심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오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그거에 얽혀있는 감정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캐치할 것이고 머물러 줄 것이고 공감을 해줄 거예요. 가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건을 말했을 때 추가 질문이 별로 없을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 묻지 않을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면 감정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얘기로 방향을 틀어버릴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 에릭 번의 교류 분석에 대해서 영상 올려놨는데 참고해주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피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좀 미묘할 거예요. 뭐 이런저런 핑계도 될 거예요. 막 그럴듯한 핑계를 댈 거예요. 하지만 피상적인 대화는 반복될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죠.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경계하고 내가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면 도망가거나 엉뚱한 말을 하거나 피상적인 질문으로 계속 상황을 비틀고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니까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다만 제가 겪어보니까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중간에 변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만약에 변했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장에 대한 고민이 깊은 사람인 거죠. 대부분 두세 번 정도 만나봐서 안 되는구나 싶은 사람들은 100번 만나봐도 안 되더라고요. 애초에 피상적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공포로부터 도망치는 것에 있어요. 남보다 지위가 낮아질까봐, 남들이 나를 버릴까봐, 남들이 나를 주목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가는 겁 많은 사슴처럼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자신의 공포를 자극하는 상황으로 흘러갈까봐 진땀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 감정을 들여다봐라, 머물러줘라, 공감해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한 요구이고 폭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으로 기대를 접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두세 번 정도 만나봤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공포에 민감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웬만해서는 변화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 되는 사람을 붙잡고 우물에서 숭늉을 찾지 말고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감정을 개방하고 캐치하고 머무르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교류를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좋고 저에게도 좋고 세상에도 좋은 일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